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 이론과 역사 그리고 설계 수업도 조금 같이 가르치고 있는 남성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급하게 발제문을 요구받아서 쓴 글인데 제 귀로 들으니까 너무 닭살이 돋는 것 같고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때 제가 쓸 때는 진정성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또 이 시대에 들어서 원시 오두막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원시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고, 로지에가 누군지도 알고, 그 이미지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시 오두막, 즉, 더 프리미티브 허트라고 하는 정관사 붙었을 때의 그러니까 바로 그 원시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관사 어를 붙였죠. 그러니까 어를 붙였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또 하나의 심지어 새로운 이란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리미티브 허트라고 하는 것은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원시 오두막도 존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 수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원시 오두막이 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 오두막을 환기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영어 제목은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막 검색해 보다가 갑자기 니모를 찾아서의 영어 제목이 뭘까를 봤더니 Finding Nemo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답을 말씀드리면 저도 모른다입니다. 이것은 함께 제시하고 함께 찾아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원시 오두막이냐? 원시 오두막은 제게 있어서는 건축의 본질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을 늘 묻고 그리고 그 답에 정답을 찾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건축이 재밌는 분야인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주제,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가 늘 그래도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불변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 what의 문제이죠. 건축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는 원래 건축이 무엇이었을까를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오리진, 기원을 향해서 찾아가고자 했던 그런 건축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원시 오두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무엇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how의 방법들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건축을 쭉 지속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계속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이 왜 그러한가, why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또다시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의 어떤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방향을 이끌어야 하고 그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건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왜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건축의 본질적으로 개인주의적 예술이 아니라 집단의 예술이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크 앙뚜안 로지에는 18세기에 에세 sur l'architecture, 건축에 대한 에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1773년이었는데 2년 뒤에 다시 이 두 번째 에디션을 낼 때
그때 속표지 그림을 하나 삽입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숲속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 된 오두막이 있고요. 왼쪽에는 여신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건축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디테일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오두막이 나무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 속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잘려진 나무들을 통해서 수평의 볼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지붕 형태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오두막의 건축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건축은 완전히 완공된 형태의 건축이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구조체가 완성되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이 태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건축이 기능을 위해서 완전히 덮여져 있는, 마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그림에서는 오로지 구조체가 완결된 순간이 건축의 완성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건축의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 건축의 모습은 사실은 앞으로의 건축이 다음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호가도 같습니다. 여신이 안고 앉아있는 의자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이미지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갖가지 건축의 장식들이 폐허화되어서 잔해로 남아있고 그 위에 여신이 앉아서 이제부터의 건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 오두막은 그냥 고고학적으로 원래 건축은 이러했다가 아니라 지금의 건축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건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지에는 이 오두막을 묘사할 때 이 오두막에 걸맞지 않는 건축의 고귀한 건축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엔터블레이처라든지 원기둥과 같은 컬런 등등으로 이루어진 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용어들은 이 건축이 사실은 오두막이 아니라 신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는 모든 부분들이 개방되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과연 건축이냐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축에서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서 오로지 건축의 본성과 가장 복잡함을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해내는 단순성의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지에는 고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작해낸 어떤 과거의 모습일 것이고요. 그 이미지가 그리스 신전을 우연히도 닮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즉 그는 건축이 지향해야 될 가장 궁극의 모델로서 그리스 신전을 상정을 했고 그 신전의 어떤 본질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원시 오두막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파르테논과 같은 건축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건물이 폐허이기 때문이고 폐허가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영속적인 요소들인 구조체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 신전의 최초의 모습은 나무로 되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루비우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두막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단단하고 불에 강한 재료로 조금씩 교체가 되어 갔을 겁니다. 갑자기 목구조에서 석구조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석재로 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그 과도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둥은 더 이상 나무 기둥이 아니고 석재로 되어 있고요.
다만 보호의 부분들은 여전히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보인 아키트레이브가 있고요. 그 아키트레이브의 직교로 교차하는 1년의 두 번째 위계의 보들이 놓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이사이에는 비워져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비워진 부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나무보가 트리글리프라고 하는 나중에 장식적인 요소의 용어가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비워져 있는 부분은 메토프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의 용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트리글리프는 사실은 구조체였고, 그 다음 그 사이에 끼워지는 메토프는 사실은 비구조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식적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러한 어떤 장식적이고 형태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구조적 형태, 구조적 체계에 따른 그런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기스트 슈와지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학자는 1899년도에 건축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제가 이 책을 거의 이제 다 번역을 해서 아마 내년 정도 초 되면은 출판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책의 특징은 건축의 역사를, 건축의 양식들을 구축 시스템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트리글리프가 있고 메토프가 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나무 구조였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었었고, 그것이 결국은 석재로 바뀌었을 때도 결국은 그 형태의 DNA가 전이되었다라는 것들을 엑소노메트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르테논이 흰색의 순수한 구조체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채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그 많은 장식적인 요소들이 엘긴경에 의해서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대리석들을 엘긴 마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소들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에 비워져 있는 비구조적인 표면이었던 페디멘트를 장식하는 구조 조각들과 아래에 보여지는 것처럼 메토프와 같은 비구조적 장식들이 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하고 영속적인 구조체들은 옮겨오지 못했고 장식적인 요소들을 떼온 것이죠. 약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지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장식들을 제거해서 건축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린 것이라고 우리는 포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물의 전체를 뜯어올 수도 있겠죠. 뭐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페르가몬 그 알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전체를 뜯어올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그리스 신전을 구조적 합리주의에서는 궁극의 어떤 형태, 구조에 따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를 통해서 촉발된 전통과 맞닿아지게 됩니다. 류센 비올레 르딕은 19세기에 딕셔너리, 사전을 썼던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엉트루티안스 라시텍튜라고 해서 건축 강의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됐죠.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인간 거주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투아 들라리타시옹 유멘느인데 이 책은 마치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Y라고 하는 책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둥지 속에 사람들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거나 사람은 자기들의 집을 갖고 있고 이 집은 건축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으나 로지에의 관점을 계승한 비올레 르딕에 따르면 저러한 상태는 건축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서 동굴에서 만약에 인간이 거주한다면
그러한 방식은 건축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인간은 늘 거주해왔고 어떤 공간을 꾸며왔지만 특정적인 관점에 따라서 어느 순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고학적인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올레 루딕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오두막이 지어졌고 그 오두막의 방식은 이번에는 그리스 신전을 닮은 형식이 아니라 보다 더 공법적으로는 과학적이죠. 19세기니까. 다시 말해서 일련의 나무들을 모아서 상부를 묶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두 번째 위계의 나뭇가지들로 엮어서 칸막이를 만든다는 그 형태인 겁니다. 당연히 집단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졌고요. 공동체의 예술인 것이죠. 그리고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는 바로 여기 이미지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가장 한가로운 사람, 즉 건축가입니다. 그는 지시를 내리겠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최초의 건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오두막은 굉장히 원시적인 건축이다라고 생각을 단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총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올레 르딕의 원시 오두막이 그리스 신전과 같은 그런 완전한 기하학의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두아치의 형태를 연상시키게 만들겠죠. 우리는 19세기가 또 한편 신고딕의 시대이기도 했고, 물론 신고전주의도 굉장히 유행을 했을 것도 맞지만, 그리고 한편 비올레 르딕과 같은 그런 여러 학자들이 고딕 건축을 다시 새롭게 같이 부여했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고딕 건축의 그런 뾰족한 형태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형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축 기술인 것이죠. 구축 기술적으로 진보된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올레 르딕의 형태는 한편으로는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을 계승하고 있지만 태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동일한 것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조체를 통해서 건축이 유니티, 일체성의 법칙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술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유니티여야 합니다. 이게 고전적인 방식의 예술이죠. 그리고 그러한 구조체의, 그러니까 일체성을 갖고 있는 구조체의 건축은 그것이 오두막이든 또는 그것이 신전이든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귀한 건축 프로그램을 위한 것만이 뛰어난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보편적인 건축을 위한 그런 시대적 구조체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올레 르딕은 고딕의 구조체의 형태들을 정당화하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네스크 시대의 완벽한 아름다운 반원형에 기반한 그런 기하학들이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었죠. 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지지점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첨두아치 방식들이 나오고 늑골 형태의 아치들 나올 것이고요. 그 유명한 그 플라잉 버트레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플라잉 버트레스들은 한편으로는 고딕 이후의 시대의 르네상스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딕 건축을 고트족의 건축이라고 폄하했고 사실 건축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비하했을 때 다시 19세기의 비올레 르딕은 이러한 플라잉 버트레스는 철저하게 건축의 구조체를 진보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석재의 한계까지 도달한 고딕 건축은 어느 순간 새로운 재료인 예를 들면 주철과 같은 재료들이 등장했을 때 얼마든지 문제없이 그 재료를 교체해서 다시 더 나아진 구조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 신전이 나무 구조였을 때 다시 석재로 바뀐 것처럼 석재로 된 고딕 건축은 다시 철골 구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올레 르딕은
이러한 플라잉 버트레스가 고딕 건축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고, 이러한 플라잉 버트레스를 부정하는 건축가들에게 그것은 마치 고딕 성당을 자살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왜? 그것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배에 있어서 용골이라고 하는 요소를 보기 싫다고 해서 없애라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용골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뼈대 구조이죠. 보통 배의 하부에 튀어나와 있는 형태들이고, 저 1차적인 구조체가 돌출되면 돌출될수록 배는 훨씬 더 안정성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배의 건축 세계에서는, 배를 만약에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용골, 키를 어떻게 발전시킬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얼마든지 새로운 종류의 그런 방식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다양한 어떤 요트들 가운데 보면은 심지어 저런 이 킬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밖으로 튀어나와서 균형추 역할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축은 구축 예술이고, 특히 구조체를 구축하는 예술이고, 그러한 예술은 점점 기술적으로 진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그것이 진보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올레-레딕은 고딕 성당의 또 다른 근본적인 요소인 이 늑골 궁융, 오지브 아치의 궁융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들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구조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치 비올레-레딕은 이러한 늑골 궁융의 형태가 고딕 성당의 원시 오두막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비올레-레딕이 보여줬던 첫 번째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와 이 고딕 성당의 늑골 궁융의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한 것도 있고요. 이러한 늑골 궁융의 형태는 결국 건축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탄력성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끌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저것이 결국 철골 구조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기스트 슈와지는 일련의 구축 예술의 책들을 만들다가 1899년도에 건축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축의 역사라고 하는, 건축의 역사이지만 사실은 구축 예술의 역사라고 쓰는 게 맞겠죠. 첫 번째 책은 로마인들의 구축 예술이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엑소노메트리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엑소노메트리는 엔지니어의 기법이죠. 그러니까 투시도, 퍼스펙티브는 예술가들, 그리고 고자르 건축가들의 기법이었다고 한다면, 엑소노메트리는 모든 치수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평행하고 직교하는 관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입체적으로 어떤 형태들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슈와지는 자기의 구축 예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엑소노메트리를 선택했고, 그 엑소노메트리의 형태를 만약에 평면과 그 다음에 공간까지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로 띄워서 밑에서 올려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한편 우리가 곧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근대 건축의 엑소노메트리의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것은 여전히 평행하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퍼스펙티브가 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평면, 인면, 단면, 내부 조성, 공간을 하나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오로지 구조체만을 고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때로는 장식적인 요소들은 추상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추상회화가 시작되기 이전, 한참 이전의 건축에서 드디어 의도적으로 추상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건축의 역사의 각각의 챕터들은 항상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구축의 조건들을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리스 건축이다,
과연 채석장은 어떠할까?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내는 기법은 무엇이고, 그 돌들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쌓고, 어떻게 정확하게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밀고 당기고 할 것이며, 그러한 형태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 방식, 구축 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형태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석조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더 이상 보호의 성격을 잃어버린 트리그리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 구조의 구조 체계에 의한 형태의 전통이 너무나 강력히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토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띄우는 판으로 마치 타일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합리주의의 방식에서는 무엇이 구조체인가, 무엇이 끼워진 것인가, 두 가지의 어떤 위계로 건축을 구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련의 건축들을 밑에서 위에 올려다보는 방식으로 건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딕 성당으로 넘어갈 때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명한 그 고딕 성당의 실패 사례 있지 않습니까? 보배 성당.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건축의 참사,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을 이 슈아지는 오히려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조적인, 역학적인 계산이 불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씩 더 얇게, 더 높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그 순간이 도달됐을 때 그것은 바로 척도를 확정시킬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극한까지 우리가 도달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가 갖고 있는 궁극의 척도를 드디어 확정지었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모니먼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루이스 칸이 모니먼탈리티, 뉴 모니먼탈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이끌고 왔을 때 그는 그의 기념비는 기능과 아무 상관없이 궁극의 구조체였고요. 그 구조체 옆에다가 오기스트 슈아지의 보배 성당의 엑소노메트리를 그대로 그려서 슈아지의 보배 성당, 보배 성당이 갖고 있었던 그 사례처럼 철강이라고 하는 재료가 갖고 있는 궁극의 극한의 이 세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기념비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기스트 베레도 여전히 합리적 구조주의 또는 구조적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기스트 베레는 철근 콘크리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철근 콘크리트는 이미 존재해 왔던 재료이죠. 이미 산업 건축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궁극으로 우리가 건축의 세계에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베레는 그 산업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건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죠. 철근 콘크리트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재발견일 수도 있고요. 그때 이 프랭클린 거리의 아파트는 우리가 얇은 골조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비워져 있는 부분을 장식적으로 채운 체움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베레는 철근 콘크리트의 사용은 목구조의 사용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나무 거푸집을 먼저 구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면의 건축도 만들 수 있죠. 쉘과 같은. 그러나 베레는 프레이밍 스트럭처, 골조의 건축에 보다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철근 콘크리트를 짓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나무 거푸집이라고 하는 목골조를 먼저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철근 콘크리트는 목골조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옛 건축, 다시 말해서 고전적인 건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 신전과 같은 건축이 원래 목구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고전적 건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방식이죠. 목구조의 형태를 장식적으로 차용한 석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목구조를 지어서 뜯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한 고전적 골조의 건축을
철근 콘크리트의 재료,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르꼬르비지에는 페레의 프랭클린 거리 아파트의 콘크리트는 바로 목골조의 건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페레의 건축은 끊임없이 굉장히 가는 이 수직과 수평의 목골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장식적인 판재나 또는 유리나 또는 채색되어서 비물질화된 그런 표면으로 처리가 되고요. 당연히 골조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채움부는 후퇴되는 방식으로 위계를 설정합니다. 이런 방식들은 그리스 신전의 트리글리프가 메토프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식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펑티우 차량 정비소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된 정비소 건물, 공장 건물이지만 결국은 고딕 성당을 철근 콘크리트로 치원해서 만들었을 때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1952년도에 페레는 건축의 이론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텍스트에 굉장히 짧은 텍스트를 쓰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번역을 깜빡 못했는데, 최초에 나무로 된 건축만 존재했다. 불을 피하기 위해서 단단히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목골조의 영광스러움이 하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작은 요소들까지 흔적으로 남게 된다. 그 순간 고딕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에 불과할 뿐이다. 고딕이 아니라 고전 건축. 그러면서 다시 프랑스 땅 위에 로마네스크와 오지발, 즉 오지브아치의 건축, 고딕 건축이죠. 고딕 건축이 태동하게 된다. 이것은 석재로 된 진정한 목골조의 건축이다. 그리고 나서 철골 목골조 건축이 시작된다. 제가 굳이 목골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샤우덩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나무로 된 골조에 기인했기 때문에 굳이 철골 구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철로 된 목골조라고 번역을 금방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등장해서 보편화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포르티코는 보통 주랑현관이기도 하고 기둥과 기둥보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베소라고 하면 거대한 단위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네프라고 하면은 그 네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성당에 있는 그 신랑 건물. 굉장히 모두가 다 고귀한 건축을 가르치는 용어들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리 수브란, 천상의 아브리, 쉘터, 덮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덮개,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안식처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안식처는 그 유니티 속에서 기능에 필요한 기관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체가 중요하다. 어떤 기능이든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오두막이든 신전이든 상관없는 이 시대의 구조체를 만든다는 것이 이런 구조적 합리주의 건축가들의 목표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페레는 여전히 보자르의 구성 방식과 고전 건축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던 세대였긴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시대적인 천상의 덮개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방식을 엑소노메트리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이 건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의 이미지라고 본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페레는 이런 방식의 엑소노메트리를 표현할 겁니다. 르꼬르비지에는 페레의 르항시 성당을 이야기할 때 콘크리트로 된 성당인데요. 페레의 성당의 평면과 단면은 고전 선상에 위치할 건축적 조직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순수한 구축 시스템이기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만일 구축 시스템이 창고 또는 성당에 상관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시스템이 하나의 안식처, 피난처, 덮개, 아브리, 또 똑같은 표현이죠. 를 위한 최고의 완벽체가 된다면, 거기다 플러스 형태적 순수함과 조화로운 배치와 요소들의 비례를 완성하는, 자기가 이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혼적 건축이 가능해진다라고 선언을 하죠.
르꼬르비제는 그래서 1920년대를 지나고 나서 26년이 되었을 때 에스프리 누보라고 하는 이제 잡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제 알마나슈 다시텍튜 모데르느 근대 건축 영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근대 건축 영감의 첫 번째 내용은 깔렁드레 다시텍튜라고 해서 건축의 일람표, 건축의 달력 할 수도 있지만 일람표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에 보시면은 건축의 정의를 1, 2, 3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1번은 건축, 땡땡, 아브리, 쉘터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베레의 제자로서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리는 뭐냐? 아브리, 벽체 위에 덮개를 놓는 것. 구조체란 뜻이겠죠. 그러면은 구조체는 뭐냐? 비워져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 경관을 가로지르는 것. 여기까지가 구조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덮개를 만들면 사람이 살 수 있나?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덮개를, 아브리를 밝히기, 채광하기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기라고 하는 엉뚱한 표현을 씁니다. 창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나 환경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창문은 무엇이냐? 또다시 구조 경관을 가로지르는 것. 창문 역시 구조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역사는 축소하면 창문의 역사로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건축, 역사 속의 건축들, 복수를 쓰죠. 과연 건축들, 복수를 쓴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야만인들의 오두막, 마치 비올레 르디게의 오두막을 연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족들의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서커스 텐트가 있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텐트와 같이 또는 유목민족들의 어떤 건축이 아니라 정주 문명의 건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문명의 덮개,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비잔티움, 그 다음에 로마 후기, 그리고 나서 아랍, 그리고 나서 아까 굉장히 비올레 르디게의 늑골 공원과 비슷한 생겼는데 이번에 저 그림은 다 이게 슈아지의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슈아지의 건축 역사 책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시대를 규정짓는 이 구조체의 엑소노메트를 뽑아가지고 지금 선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죠. 그 마지막 페이지는 근대 시대인데 첫 번째는 철골, 그리고 미국에 지어지고 있는 철골 마천루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하나는 메르비와 같은 쉘 구조,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기둥과 그 다음에 바닥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미노 골조에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 적용된 형태를 갖고 온 것이죠. 저 형태는 사실은 그가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한 형태죠. 물론 도미노는 그가 1914년도에 만들었지만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사실 건축을 향하여 책 속을 우리가 펼쳐보면 미국 대륙에 있는 공장의 구조체를 그대로 번역하면 저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산업건축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체들을 다시 가장 순수한 건축 단위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20세기의 철근 콘크리트 원시 오두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근대 건축 영감의 그 다음 페이지는 일련의 이미지들인데요. 위에는 창문의 역사, 그 다음에 밑에는 지붕의 역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부에는 코니스가 결국은 없어지고, 그 다음 그 밑에는 필로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철근 콘크리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평창과 옥상 지붕과 그 다음에 필로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구조체의 당연한 결과물인 것이죠. 여기다가 두 개만 더하면 되죠. 평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프리 플랜.
이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프리 파사드.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사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단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미 다 규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빌라사브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갖가지 구조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르코르비지에가 순수하게 도미노와 같은 구조체만이 지배하는 건축을 지향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둥이 중요한 만큼 그 옆에 있는 경사로도 중요하고, 경사로가 중요한 만큼 그 옆에 있는 세면대도 중요한 그런 모든 요소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성의 정물화와 같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오히려 미스 반데로의 판스워스 하우스를 보게 되면 루지의 원시 오두막에 가까운 그런 장면들, 마치 드디어 건축이 탄생했는데 곧이어서 마감되면서 이 건축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운한 순간에 마지막 멜랑콜리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고요. 당연히 건축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구조체의 본질적인 형태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라는 재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라스 하우스가 아니라 사실은 스틸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글라스가 아니라 철골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면, 그러한 구조적 합리주의는 근대 건축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이테크 건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이테크 건축은 무엇이 하이테크냐? 설비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구조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그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구조체들을 만들고, 그 구조체들을 정의한 다음에 심지어 반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리고 그 속에 예를 들면은 비워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중앙에서 우리가 흔히 정보를 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어떤 이상적인 구조체 속에 기능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하이테크 건축을 정수를 이해하려면 그 가장 핵심적인 구조 단위들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조 단위가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비올레 르딕도 이렇게 일련의 고딕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딕 건축의 그 필러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러한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쌓는 기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저런 구조적 또는 장식적 형태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들이고,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런 건축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적 합리주의 건축이 모든 건축의 진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축이 19세기, 특히 18세기부터 19세기를 지배했다, 그것도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건축의 역사책들은 그렇게 기술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과연 오기스트 베레를 그렇게 추종했다는 베레가 보자르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쫓겨났을 것이며, 비올레 르딕도 마찬가지고 슈아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일련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건축적인 주장이었고, 그것이 근대 건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정당화되었고, 그런 역사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 서사처럼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19세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원시 오두막의 전통도 있었고, 그런 전통들은 사실은 지금 또 굉장히 강력하게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두 건물, 노암포스트의 건물과 장누벨의 두 건물은 너무나 닮았지만 오늘의 관점, 구조체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한 건물은 철저하게 구조체를 선언하고 있고 그 구조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건물은 구조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오히려 새로운 피복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의 건축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고트프리드 젠퍼의 피복 이론에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젠퍼는 로지에로부터 촉발되어서 비올레 르딕으로 이어진 프랑스에서의 구조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새로운 원시 오두막을 제안을 했죠. 그 오두막은 그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 대영 만국박람회에서 크리스탈 수정궁이 만들어졌던 게 1851년인가 2년인가요? 그때 그 전시회에서 카리브해의 오두막을 발견한 다음에 이 오두막을 통해서 건축의 4가지 요소라고 하는 텍스트를 완결하죠. 미리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이 화로인 겁니다. 만약에 비올레 르딕에게 이 오두막을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냐 또는 무엇이 본질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는 기둥과 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젠퍼는 바로 첫 번째는 불이다. 그리고 나서 그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돋구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로 감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여지는 이 기둥체는 뭐냐? 그런 필요한 표면들을 덮기 위하고 지지하기 위한 그냥 지지대일 뿐이에요. 이 지지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고판에서 광고의 표면을 보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그 뒤에 광고 표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 지지대를 드러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젠퍼는 불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젠퍼는 그래서 카리브해의 오두막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원시적 조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인간이 정착하고 휴식을 취한 첫 번째 징후는 오두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특히 불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어플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 화로 펄스 주변에 최초의 집단이 집결했고 종교적 개념도 태동했고 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일 원소는 바로 화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글의 법칙 떠올려 보면은 갑자기 불 튀었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은 지붕 덮어야 되잖아요. 지붕, 그 다음에 바닥으로 물이 들이치기 때문에 올려요. 바닥, 그 다음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은 구조체가 아니라 바람막이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클로저가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저 요소들이 각각의 순수한 수공예적인 기술들을 태동시켰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화로는 세라믹과 같은 도공 기술을 발전시켰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메탈, 금속 공예도 발전시켰겠죠. 왜냐하면 화로의 기술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붕은 목골조, 그 다음에 바닥은 석골조, 그 다음에 벽체는 텍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바람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벽걸이 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로는 첫 번째 요소고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그 근본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가지 기술들이 발전한 겁니다. 이 기술들이 총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건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카리브해라고 하는 이 오두막은 노지의 원시 오두막을 공격하는 또 다른 원시 오두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의 시작, 최초로 인간이 불을 발견하면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두막을 구축하는 예술이 경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많은 구조적 합리주의 건축가들은 그래 오두막의 예술이야 라고 했을 텐데 젠퍼 같은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오두막은 공동체를 만드는 2가지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불은 따뜻한 온개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반면에 오두막은 내부와 외부를 격리시켜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인가 아니면 둘 중에 적절히 섞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건축의 구조냐 건축의 설비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램크러스는 2014년도에 펀다멘탈 엘레먼트 오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전시를 했을 때 각가지 요소들의 역사들을 그대로 전시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였고요. 벽난로가 사실은
갖가지 다양한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들, 단지 난방뿐만 아니라 요리도 있고, 그 다음 난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멍, 종교적 또는 어떤 명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레저의 어떤 그런 요소로까지 확산되어 간다는 그런 특징들을 이런 제네알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15개의 요소들이 이 펀더먼탈이라고 하는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건축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의 요소는 바로 이 파이어플레이스가 유일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불은 건축 아닌가? 불 자체가 원시 오두막과 같이 건축의 최초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를 들면 필라레테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건축가도 최초의 건축, 즉 아담의 건축이죠. 밑에 아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이 이제 혹독한 기후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불을 피우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축예술로 이어진다, 오두막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건축의 첫 번째 역할이 아름다운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필라레테의 아담의 찡그러진 얼굴 표정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너 벤함이 1969년도에 The Architecture of the Well-Tempered Environment라고 하는 책을 냈을 때, 이 책은 사실은 건축 설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아케타입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그래, 오두막에 가까운 근데 약간은 유목민족 문명까지 포함해서 텐트가 있을 것이고, 이 텐트는 추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파워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기를 양성하는 캠프파이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시 부족이 좀 있는데, 있을 때, 나무가 있을 때, 어떤 부족은 불부터 켜야 돼. 어떤 부족은 아니야, 집부터 만들어야 돼. 라고 할 때 가장 현명한 부족은 일정한 나무들은 집을 짓고 일정한 나무들은 땔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너 벤함의 A Home is not a House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는 사실은 아까 캠프파이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스탠다드 오브 리빙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모든 환경 또는 어떤 심지어 그 호모 루덴스, 유기적 인간들을 위한 모든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 스테레오, 오디오,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미니 그 전자오븐까지 있어가지고 키친 역할도 하고 등등 모든 것들을 단지 저 트렁크 사이즈의 요소를 갖다 놓고 펼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건축은 오두막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두막은 거의 그냥 버블, 가장 비구조적 형태인 버블로 규정된다라는 겁니다. 알바 알토도 그가 1941년도에 주리에서 했던 렉처에서 전쟁 직후에 난민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이 파괴된 것을 보았죠. 그때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집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벽난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벽난로에서 빵을 붓고 그 다음에 옆에 굉장히 검소한 텐트를 짓고 먹고 살면서 점점점 견고한 오두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바 알토가 왜 그렇게 벽난로를 중시했고 그의 드로잉에서도 굳이 저렇게 불을 피우거나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젠퍼의 새로운 카리브해의 원시 오두막, 더 나아가 사실은 비트루비우스의 또 다른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그렇기 때문에 젠퍼는 구조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불에 관심이 있었고, 불을 보호하는 피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복 건축에 대한 이제 주장들을 시작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파르테논이 채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을 때
그냥 파르테논 전체가 구조와 비구조체가 구분되어 있는 왼쪽의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다 빨간색으로 마치 신성모도 가듯이 칠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엽기적인 방식의 파르테논 복원도를 제안을 하고요. 그랬던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수단들을 그대로 드러내면 오히려 효과들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일련의 이런 원시 오두막의 이야기들과 피복의 얘기들이 있고, 로스도 마찬가지로 피복의 건축가인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재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스하우스가 장식이 벗겨졌는가? 아니죠. 장식이 없는 옷을 입은 것이죠. 마치 이 건물이 원래 골드만 셀라츠라고 하는 그 영국식 정장 옷을 파는 그 가게가 밑에 매장이 있었고, 그래서 골드만 셀라츠 빌딩이라고 불렀죠. 골드만 셀라츠의 영국 신사는 옷을 벗고 있지 않아요. 르꼬르비지에처럼 벌거벗은 인간이 아니라 장식이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피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로스의 건축에서는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 논쟁이 되었던 이 토스카나의 기둥들이 사실은 철저히 장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조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비렌벨 트러스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된 다음에 여기는 기둥이 없었어요. 기둥이 없었고 나중에 거기에다가 굳이 도리 기둥을 장식으로 끼워넣은 것이죠. 로스가 장식은 제약이라고 했는데 로스는 장식을 제약이라고 한 적이 없죠. 장식과 제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현대 건축에서 이런 일련의 어떤 피복과 효과와 그 다음에 퍼셉션, 그 다음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효과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물성을 가장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칼 브로스펠트라고 하는 식물학자의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그런 어떤 표면들이 어트랙티브하고 그 표면들이 3차원적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점점점 내부로 향하면서 입체화되면서 공간이 되는, 표면이 공간이 되는 그런 방식의 건축들이 다 또 다른 피복의 건축의 전통에서부터 촉발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The Primitive Hut라고 부르는 공인된 원시 오두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시 오두막의 역사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 익명의 건축가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을 규정했을 수 있는데, 다만 서바이벌 게임처럼 이러한 몇몇 원시 오두막의 이야기들이 살아남았고, 선택되었고, 추종되었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기술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 집단,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원시 오두막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 시대가 과연 그것을 채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건축이 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많은 다수의 추종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다원성의 시대고 또 거대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인데 우리가 뭐하러 프리미티브 허트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귀 기울여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각 시대마다 많은 프리미티브 허트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것들이 뒤늦게 소극적으로 역사적으로 규정되었을 뿐이라고 제안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건축도 100여 년 지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규정하려고 할 거고,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지점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각자의 원시 오두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 프리미티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호 푸지모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프리미티브 퓨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르꼬르비지의 도미노 골조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네스트, 둥지냐 또는 동굴이냐. 둥지, 다시 말해서 허공에다가 구조체를 결합해서 만든 원시 오두막이죠. 그게 아니라 동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파여져 있는 공간에서 발견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원래 건축은 이러했고 나의 건축은 저런 DNA를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대 서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서사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르꼬르비지의 도미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발견한 익명의 건축에서 발굴해서 규정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에는 늘 발견하는 눈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전 밑에다가 원시 오두막이 아니라 원시적 오두막에 가까운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건축이냐 건축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최초의 오브제, 가장 적나라한 오브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르꼬르비지에게 있어서 자동차나 배 이런 것들은 철저히 건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의 원시 오두막에 가까운 오브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질문들, 자동차는 건축의 원시 오두막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브루탈리즘의 건축가들이 다시 새로운 기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기계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동차가 완벽한 오브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고장날 수 있고 쉽게 교체 가능한 뷰과 같은 자동차들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키브렘의 건축들은 익스펜더빌리티, 교체 가능한 건축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왜? 자동차들이 교체 가능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풀러의 돔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돔 위에는 카탈로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건축가 없는 건축이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풀러의 그 욕조도 있고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죠. 이것은 익스펜더블 아키텍처냐? 교체 가능한 아키텍처냐? 그런데 이 아이디어와 이미지 사이에는 갭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찾아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캡슐 건축이 나오고 메가스트럭처 건축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키텍처 위다웃 아키텍처처럼 그동안 건축이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건축, 어쨌거나 건축은 없지만, 건축가는 없지만 건축이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나 또는 간판 같은 것들을 건축의 대상으로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덕과 데코레이티드 섀도도 나오고요. 아이엠 모뉴먼트와 같이 또 다른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코라스도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에 베를린 벽에 대한, 장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는 베를린 장벽을 건축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은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빈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 빈 공간들을 다시 새로운 유동적인, 불확정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울 수 있는 원시 오두막 아니냐? 라고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게 저의 관점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런던에다가 베를린 장벽을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콜라주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베를린 장벽에서 가져온 모티브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가운데 그의 관심사인 또 다른 원시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감히 나천루들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다운타운 아틀레틱 클럽은 그가 규정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나천루였죠.
갖가지 기능들이 서로 철저히 모순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삽입되고 병렬될 수 있는 이런 단면과 같은 방식들이 사실은 메트로폴리탄의 건축의 가장 순수한 원시 오두막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까다브를 엑스킨 것이죠. 접어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린 다음에 펼친 그 전체를 모순 없이 받아들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라벨레트 공원을 이야기할 때 그때 현상설계에 제출된 패널에 다운타운 아트리스 클럽의 이 단면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가 재현하고 있는 라벨레트 공원은 1년에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유동적인 프로그램들의 변화가 수용될 수 있는 마천루의 단면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격체가 없을 뿐. 그런 1년의 어떤 그의 건축들을 저는 이것이 베를린 장벽 또는 마천루.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마천루냐? 그냥 접혀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까다블 엑스키란 볼 수 있고 세우면 마천루고 눕히면 건축의 인면이나 단면적인 관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보르도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세 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천루죠. 저마다 각자 다른 세상이니까요. 그 가운데 특히나 아래층은 아까 수호 푸지모토가 얘기했던 그 동굴의 건축을 연상시키고요. 또다시 보이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보이드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원천이 다시 우리는 이 베를린 장벽에서도 출발할 수 있게 되겠죠. 컨텐츠에 이 스트라테지 오브 보이드 쭉쭉 나오는데 이런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시죠? 1년에 이런 순간이 보이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푸지모토는 만달라라고 하는 1년의 그 다이어그램들의 집합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코라스가 Y2K 하우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변형 과정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칸의 건축에 도달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포시에라고 하는 개념에 도달했다고 얘기했을 때 칸의 건축은 사실 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언급했던 스코틀랜드 성이 있죠. 그가 1928년도에 스코틀랜드 등등을 포함한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중세성들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보여지는 이런 이 컴롱본 캐슬과 같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건축을 굳이 칸은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했고 그가 solved space, solvent space 또는 포시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메이저 스페이스, 마이너 스페이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칸의 원시 오두막 아닐까? 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한 이미지들이 소푸지모토의 만달라 가운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뭐 또 다른 칸의 피쉬하우스라든지 자기의 아까 그 프리미티브 퓨처도 있고요. 각가지 자기 설계 등등 포함해서 기존의 콜로세움이나 빌라 사라바이 르꼬르비제 아니라든지 각자 자기한테 무언가 영감을 불어넣은 요소들을 마치 수집하듯이 모아놓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탄 케르츠라고 하는 스위스 건축가는 obsession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08년도에 그가 전반기에 보았던 1년에 247개의 필름, 반년 동안 247개나 보려면 하루에 그 필름들을 쭉 묘사를 해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저게 뭔데? 그런 의문점들이 생겨요. 그런 유행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발레리오 올지아티죠. 올지아티는 2006년도에 투지라고 하는 그 스페인 잡지에 이코노그래픽 오토비오그래피라고 해서 도산적 자서전이라고 하면서 1년에 55개의 이미지들을 그냥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그의 건축에 영감을 불어넣는 요소들이겠죠.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이 요소들이 왜 갑자기 저기에 들어있지?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개인적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맨 밑에 있는 그림,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코모 호수의 풍경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침대 머리맡에 늘 붙여져 있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 없이, 시대적인 맥락 없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 자기한테 영감받은 이미지들을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역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소들 옆에 위계 없이 펼쳐놓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또 다른 한 이미지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괜찮았던 거죠. 사진을 찍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미지들을 모아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원시 오두막과 굉장히 흡사한 태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남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눈. 그 눈은 어떤 지혜의 눈, 성찰의 눈이어가지고 학술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별로 안 다뤄졌어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의 눈처럼 발견하는 거죠. 마치 르꼬르비지에가 어린아이의 눈처럼 기계를 발견했고 벤추리가 어린아이의 눈처럼 카지노를 관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자기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역사적인 요소들과 함께 동등하게 위계 없이 펼쳐 보여놓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젠포가 카리브해의 오두막을 갑자기 원시 오두막처럼 보여준 것과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드는 문제의식은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 저게 뭐야? 근데 건축은 좋아. 그러면 그 건축은 좋은 건축이지만 고립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들 가운데 어느 순간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설명이 되고 정립이 되고 선언이 된다면 물론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동조하고 또는 반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된다면 이런 철저히 개별적인 건축이 어느 순간 집단의 건축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력의 세계인 것이고 이성의 세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세계로 가기 이전에 우리는 일단 어린아이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없었던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요소들이 사실은 대단한 이 시대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발견해서 그러한 시대의 건축을 우리가 이끌어낸다면 그럼 저는 그것은 그냥 단순한 나의 개인의 원시 오두막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많은 어떤 추종자들을 이끌 수 있는 집단의 원시 오두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잘 모르지만 시대적 건축의 한 사건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오늘의 건축을 해야 되는 모든 건축가들의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마찬가지로 한국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원시 오두막을 쫓는다. 즉 남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을 쫓아서 내가 그것을 더 잘한다. 이건 매너리즘이죠. 그게 아니라 나의 원시 오두막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남들이 설득할 수 있게 설명해보자. 그런 노력들은 단번에 될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대부분 사실 보시면 르꼬르비지에도 도미노 1914년도에 발표했고 1926년 정도 돼야지 아까 근대건축 연구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10여 년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원시 오두막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55개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조금 초반에 좀 역사적인 주제부터 다루어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빨리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